내란수계가 백주에 보리밥 처먹고 그렇죠. 개 끌고 개 끌고 다니는, 예. 그것과 그리고 그다음에 내란 선동 혐의를 노골적으로 하고 예. 법원 쳐들어가는 걸 충동질 해가지고 한 내란 선동 혐의자가 예, 반갑습니다. 야단법석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불자 여러분. 오늘 저희 야단법석 TV 스튜디오에 모처럼 굉장히 귀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실만도 하고 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 옆에는 김디모데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예,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아유. 김디모데 목사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박광재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광재 사무처장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사실 이 종교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 개신교 하고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좀 이 문제와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인물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누려고 했는데 아마 제가 이제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당신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하면은 거의 뭐 기독교 신자 말고 일반 우리 국민들 뭐 불교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알고 있는 목사님 뭐 기억나는 이름 있으면 물어보면은 아마 첫손에 꼽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정광훈 목사. 네. 예, 인지도로는 뭐 짱입니다, 짱. 예. 예, 짱이고 영향력도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나쁜 쪽 방향으로 높은데, 근데 이게 또 오늘 우리 개신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개신교의 민낯, 좀 부끄러운 자아상,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이름이 좀 정광훈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그래서 방송에서 두 분 모시고 현재 이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시기 전에 좀 파악을 해보니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여러 종교단체들이 지금 정광훈 구속을 요구하면서 경찰청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해오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오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올해죠. 2월 13일에 이제 불력회, 그다음에 네.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 재가연대 네. 교단 자정센터. 아마 저희 뭐 불교 단체들하고 네네네. 같이 하시는 네, 거네요. 아무래도 저희 오, 사무실이 예. 이쪽 그 동대 입구 근처에 있다 보니까 하여튼 4개 단체가 연합으로 그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정광훈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근데 예. 제가 그때 막 사무처장으로 와서 한 3일차 됐던 날인 것 같아요. 오시자마자.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날 기자회견 마친 다음에 이거는 좀 그 과거 저희가 이제 뭐 이명박 정권 때 또 한번 예. 좀 연합으로 종교 유착에 대한 부분들을 예. 저희가 종교인들이 이제 대응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서 예. 이것을 저희 단순히 개신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들이라면 같이 시민으로서 양심으로서 예. 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보자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5대 종단 뭐 예. 불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예. 이렇게 5대 종단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저희가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를 지난 2월 27일 날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성명서를 내고 있고요. 저희가 뭐 정광훈 한 사람 때문에 모였다기보다도 이게 예. 정교 유착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하기 모였는데, 마침 이제 정광훈, 저는 사실 의도적으로 지금 목사란 말을 안 쓰고 싶어요. 네, 정광훈 씨를 예. 저희가 이제 목사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라 예. 불리는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종교를 이용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라는 어떤 그런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되게 좋은 이미지의 어떤 종교라는 틀을 상당히 악용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좀 명확하게 비판하고 반대된다 해서 예. 저희가 연대를 창립하게 되었고요. 예. 4월 2일 날 그 국무총리 공간 앞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큰 기자회견을 갖고 예. 또 이제 안국동까지 이제 저희가 거리 진행을 하면서 예. 저희가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 그 탄핵을 좀 그 전원일치로 해야 된다. 그렇죠. 거. 예.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하고 최상목 부총리 우리가 파면시켜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저희가 시위하면서 종교인들이 이제 명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지점에서는 예. 저희가 교단이나 교파를 넘어서 예. 같이 시민으로서 연대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난달 4월 23일부터 저희가 예. 다음 주까지 경찰청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연속 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광훈을 저희가 구속해서 수사해야 된다. 예, 그렇게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예, 있기 때문에 개인 가입도 되고 회원단체 연대도 가능하니까 예.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단체 지금 불력회와 교단자정센터로 참여불교 재가에 이런 불교 단체들도 같이 지금 예, 하고 많이 있는데,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가시는 분들은 경찰청 앞에서 진행되는 이제 1인 시위에 좀 연락을 주시면 함께 좀 참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지금 정광훈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까? 고발장은 아마 이쪽 예. 우리 김기현 선생님이 많이 하셨던 것 목사님께서 같습니다. 예. 저희 그 개신교 시민 단체 중에서 예. 이 정광훈과 관련된 소송을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39개 정도를 예. 다양한 혐의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좀 이게 그 불교나 이제 다른 종단 분들께 너무 죄송한 게 이 사고는 개신교에서 쳐놓고 이거를 그렇죠. 예. 수습하기 위해서 다른 종단 분들께서 또 함께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하시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큰데 이전에도 정광훈 씨 관련된 재판과 소송을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많이 할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재판부가 그리고 수사 당국이 예. 좀 솜방망이 처벌해주거나 예. 뭔가 봐주려는 느낌을 그렇죠. 저희가 고발인 네, 조사를 맞습니다. 받으면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뭐 저희도 이번에 정광훈 씨 그 내란 선전 혐의로 예. 저희가 이미 진즉에 고발을 했고 증거 자료도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미 수사 당국에 다 제출을 하고 그랬는데 제출만 하고 고발인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물론 예.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이 내란 선동 혐의에 있어서는 뭐 촛불 행동이라든지 다른 시민 단체들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다 고발인 조사 마쳤는데 예. 피고발인인 정광훈 씨를 소환 조사를 아직도 안 하고 아직도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오, 야. 수사 당국이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안 그래서 가네. 전화를 해서 푸시를 예. 했습니다. 수사관님한테 왜 안 하냐. 지금 어저씨 지금 또 집회하러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내란 예, 선동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고 헌재 탄핵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또 무슨 헌재를 박살내겠다, 맞습니다. 뭐 가만두지 예, 않겠다 예. 그런 식으로 또 이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발언들을 예. 계속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그 정광훈 씨의 말을 듣고 진짜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겨서 물리력으로 뭔가 또 다른 테러 행위를 한다든지 민주당 의원이나 예. 야당 측에 그리고 헌재를 뭔가 폭력적인 시위로 인해서 긁어부스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터지면은 예. 당신들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좀 푸시도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이 정광훈 씨와 관련된 수사가 예. 이번 서부지법 폭동 관련된 내용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전, 2년 전 발언들까지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서 예. 이석기 전 의원 판례를 근거로 선동 행위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한 3팀 정도가 나눠가지고 빼박으로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본인들의 주장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두 달 전. 2달 전. 아니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뚜렷한 혐의가 있으면 일단 구속시킨 다음에 구속 그 수사를 다음에 해야죠. 예. 추가로 계속 구속 수사를 하면서 이걸 붙여 나가면 되는데 이거 다 이게 파악되고 조사될 때까지 뭐 증거 수집 다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정광훈 씨가 그동안 저질러 놓은 죄상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 다 파악하려면은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최대의 참담한 비극을 온 국민이 매일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하나가 저는 내란 수괴가 백주에 보리밥 처먹고 그렇죠. 개 끌고 개 끌고 다니는, 예. 그것과 그리고 그다음에 내란 선동 혐의를 노골적으로 하고 예. 법원 쳐들어가는 걸 충동질 해가지고 한 내란 선동 혐의자가
지금도 선동형을 하고 심지어 그렇죠. 본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가 출마하겠다. 네, 이미 출마한다고 했을 때부터 예. 저희 그 평화나무가 예. 저거 뻥이다.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이 이미 돼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예. 저 왜 또 저렇게 거짓말하고 나와서 그러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은근슬쩍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은 게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예. 정광훈을 지금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구속을 못 시키는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만큼 영향력이 큰가 정광훈이? 누구든 예. 이런 상황에는 소설과 합리적 피셜에 의한 의심을 예. 해볼 수 있죠. 누군가 의도와 비호하고 의지를 있다? 갖고 봐주고 있거나 봐주고 있다. 아니면 정권 바뀌고 만약에 그 지금 이 흐름의 분위기가 그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뀔 확률이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나 이런 예. 토대로. 그러면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새로 들어온 민주당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간을 봤다가 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속을 하거나 사법 처리를 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 어쨌든지 간에 사법부나 이 행정기관들, 공무원들은 이 정당의 정권의 분위기나 흐름을 기류에 맞추는 그 습관이 있거든요. 그 아무래도 늙은 예민하죠. 놈들이. 예, 그런 쪽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기류에 지금 좀 분위기 파악하고 간을 보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근데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만 계속 보는 것 같아. 예. 이러다가 뭐 후각, 미각이 다 마비될 정도로 간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게 뭐 정광훈 입장에서는 만약에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라면 자기가 궁지에 몰린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럼 이 판을 엎기 위해서 뒤집어 엎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다 사용할 수도 있겠다. 뭐 특히 이번에 국힘의 대통령 후보가 굉장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김문수 후보는 또 정광훈과의 아주 긴밀하고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더욱 김문수 당선을 위해서 정광훈이 뭔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우려가 있거든요. 뭐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정광훈 씨가 대선 후보로 본인이 나오겠다고 했을 때 이게 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이 안 나온다는 거는 정광훈 씨가 봤을 때도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게 있고 또 자기 지분을 해먹으려면 지금 뭔가 자신의 어떤 입지를 다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전에는 자유통일당 안에서 후보를 낸 다음에 지분을 요구하듯이 그 단일화 그렇죠.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자유통일당에 나올 만한 후보 자체가 없어서 처음에 자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나왔던 목적 중에 하나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 내란 그 선동 혐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지금 다 걸려 있는데 정광훈 씨한테 지금 양상이 되게 불리합니다. 근데 대선 후보로 나왔던 나를 구속시켜 수사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라도 대선 후보로 나왔던 나를 그렇죠.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의 자기 방어 용도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출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문수 씨하고는 정광훈 씨하고는 옛날에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창당연 동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관계가 어떤 분위기냐면 그렇게 창당을 했는데 정광훈 씨가 이제 한번 감옥에 간 적이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그때 막 혐의로. 김문수가 또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죠. 연설을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감옥에 가 있을 때 김문수 씨가 우리공화당이라고 조원전 씨랑 또 합당을 해요. 합쳐버려요. 근데 정광훈 씨가 감옥에서 왜 내 허락도 없이 니들 멋대로 그 합치냐 극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씨랑 또 관계가 틀어져요. 틀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정광훈 씨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막 욕을 한 사람이라도 이 주가가 오르면 또 자기랑 옛날에 친분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판에서는 이 정광훈 씨를 비롯한 보수 뭐 소년보 씨 보수 기독교에서는 대체적으로 김문수 씨를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씨는 지금 김문수하고 예전엔 사이가 안 좋았으나 지금 너무 대세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도 김문수 씨를 아주 탐탁치 않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탐탁치 않게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나랑 옛날에 좀 친분이 있었다는 식으로 약간 애증 섞이듯이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김문수는 지금 정광훈 이제 기자들이 후보되고 난 다음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정광훈 목사하고의 관계는 어떠냐, 뭐 당신 옛날에 친하지 않았냐, 막 이러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 김문수 후보는 은근슬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뭐 정광훈 목사하고 자기가 이런 관계였다 이야기하지 않고 또는 뭐 정광훈 목사의 그런 행보, 내란 선동 행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둔다라거나 이런 거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던데 김문수 쪽에서는 뭐 정광훈하고의 뭐 연대나 도움이나 지지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예, 제가 어떤가요? 며칠 전에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지금 5월 지금 며칠이죠? 5월 13일입니다. 예, 저희가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워낙 요즘 뭐 이게 복잡해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공개될 쯤에는 또 다른 예, 영상이 그럴 있을 수도 것 있죠. 같은데 예. 며칠 전에 이제 김문수 지금 후보가 광화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예.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으로는 이제 거리를 두는 입장이었지만 여전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보수적인 신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뉴라이트적인 어떤 그런 예, 입장으로 예. 그분들이 필요하다.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온전하게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그 기도와 네. 그분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치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거센 비판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선을 두지만 여전히 보수 기독교인들이 의미가 있고 그분들의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어떤 거를 하면서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예, 종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예. 인정하는 그런 예.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는 연대나 나중에 어떻게 같이 예. 해보자는 것도 예. 열어놓은 상태고 정광훈 씨도 이번 지난 일요일날 이제 집회 통해서 뭐 심지어는 뭐 이재명 캠프도 연락을 해라. 같이 갈 수 있다. 또 김문수도 너희가 먼저 좀 연락을 해라. 근데 우리가 먼저 연락하진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약간 예. 떨어진 거죠. 왜냐면 본인들이 어쨌거나 박근혜도 대통령 만들었고 윤석열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맨날 이용만 하고 너희들은 뭐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이용만 하는 그런 일회용으로만 쓰고 있느냐. 예. 그러면서 아마 김문수 후보 측 캠프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어쨌든 그 탄핵 국면에 태극기 집회가 쭉 벌어질 때 한쪽은 이제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가 또 한쪽은 이제 손현보 목사가 여의도에서 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뭐 한간에는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게 안 좋다. 예. 뭐 안 좋으니까 그렇게 따로 하고 그다음에 또 마치고 나면 또 서로에 대해서 막 비판적 언사도 나오고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예. 서먹서먹하고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요? 정광훈 씨의 독점욕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씨는 이게 자기를 예. 이 아스팔트 구구 집회 창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 집회를 하면서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또 코인을 받으면서 네. 헌금도 예. 거두면서 이거를 하나의 그 사업체처럼 예. 하나의 그 큰 막 정치나 그 결집력이나 그런 종교 이런 거를 융화시킨 하나의 그 사업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난데없이 저 남부지방에서 올라온 손영보 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파일을 나눠 가지려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씨가 집회 때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나 후계자 물려줄 사람 없으니 손영보 왜 네가 자꾸 딴판을 만드냐 그러지 말고 내 후계로 내 밑으로 우리가 들어와라. 다 판 깔아놨으니까 너는 와서 마이크만 잡아라.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손현보 씨 입장에서는 정광훈 씨가 막말하죠. 신성모독 발언하죠. 예. 근데 이 보수 교계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했던 그리고 이 보수 노선에 있던 정치 유권자들은 정광훈 씨가 계륵이었어요. 왜냐하면 예. 이 아스팔트에서 뭐 보수의 부정선거론을 내세우면서 가치를 지킨다고 하면서 저렇게 맨 선두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이 거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말하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세팅된 소년부 씨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좀 예. 세련된 사람 정강훈 나타난 거죠. 씨에 비하면 세련되지만 이 자체도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세련되지 않죠. 정강훈에 비하면 낫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거 소년보 씨한테 갔죠. 그러니까 또 숫자도 결집력도 있어서 또 현장에 가보면 숫자도 엄청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강훈 씨가 배알이 꼴리는 겁니다. 절대로 이 하늘 아래 태양을 비울 수 없다.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년보 측하고 이렇게 쌍욕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예. 신혜식 씨가 예. 공개하고 예. 그래서 극도로 감정이 안 좋아져 있는데 이거를 또 화해시키려고 융합시키려고 그 김진홍 목사라고 예. 그렇게 같이 합치려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 다 같이 기자회견 하겠다, 중대 발표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촌극을 벌였는데 소년보랑 정강훈이 같이 들어가 있는 썸네일을 처음에 올립니다. 그랬다가 다시 내립니다. 정강훈을 뺀 걸. 그다 또 다시 올립니다. 예, 그다 내립니다. 이게 기자회견 시작하기 2시간 사이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결국에는 안 합쳐지고 깨졌구나.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위기가 오고 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열세 상황에서 이게 치고 올라가려면 결국 비비고 믿을 구석은 이 그 기독교 이쪽인데 아스팔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광훈도 필요하고 소년보도 필요한데 정광훈과 소년보가 아직까지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알력과 이 대립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은 이런 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소년보 씨는 노골적으로 네. 자기 그 교회 채널을 통해서 그 설교 시간에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냥 누가 봐도 김문수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발언들을 지금 쏟아놓고 있고 정광훈 씨는 약간 애증의 대상이고 김문수에 대해서 막 그 좀 섭섭한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카드가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구주와 자기들이 낸 후보랑 또 단일화 또 할 듯 말 듯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좀 발언이 일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일괄적이지가 않냐면 그 정광훈 씨 그 경선 토론회 때 이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분노한 지점이 뭡니까? 자기가 대선 후보 당선되면 단일화하겠다고 했잖아요. 한두 22번이나 예. 얘기했죠. 그런데 하자마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것 때문에 뽑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해가지고 저런 사단이 활극이 촌극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광훈 씨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온 발언들을 보면 자유통일당하고 자기하고 아무 관련 없다 그래놓고 또 다른 데 가서는 정광훈 씨는 훌륭한 뭐 목회자고 뭐 그분들도 뭐 존중돼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쪽에서는 전혀 관심 없고 무관하다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치켜 세워주고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광훈 세력과 소년보 세력을 김문수 씨가 끌어안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근데 저는 만만치 않네, 이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소년부 쪽은 그 장로교 고신교단이라는 상당히 정통 저도 교단이죠. 이제 한때 이제 고신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고신교회 분들이 갖고 있는 그 프라이드가 되게 있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 때도 이제 시사참배 안 하고 상당히 장로교의 어떤 그런 아주 보수적인 거를 지켜오는 어떤 그런 아주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본인들이 자처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김문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이제 광화문 쪽은 이거 얘기는 이제 완전 교단이 아니죠. 이거 자탕이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이제 만들어 놓고 본인이 안수 받고 셀프 안수를 주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은사주의 그러니까 조직이나 제도보다는 상당히 이제 그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뭐 성령의 어떤 그런 이끄심이 있는 곳이다. 인사주의. 그런 인사주의 쪽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겹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이 은사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나눠져 있는데 김문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한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예, 둘다 양쪽의 이렇게, 지지를 예. 받으면 이 정치적으로 소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쪽이 정치적으로 누구랑 먼저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면서도 이 두 사람,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선에서 네. 신앙적으로 정치를 뽑을 사람이 없어요. 김문수 말고는. 근데 이게 사실 안 좋은 거죠. 이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뽑는다라는 거는 예, 가장 예. 이제 종교 유착의 어떤 그런 가장 좀 안 좋은 케이스인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개신교의 표를 얻을 사람은 현재 봐서는 저는 김문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이 두 양쪽의 서로 이질적인 집단이 예. 나를 지지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이 제가 보기엔 김문수가 그래도 이렇게 한때 운동권 출신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임기응변과 상황 판단이 좀 예리하기 때문에 요것을 또 앞으로 선거 국면에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근데 아까 전에 저 구주화 후보인가요? 네. 자유통일당에서 나온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호사고요. 변호사. 예, 아, 그 변호사고 그 정광훈 씨와 함께 크루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송과 관련된 거를 지원해주고 그 뭐 저도 법정에서도 자주 뵙겠네요. 옹역하며 봤었던 예. 그런 사람입니다. 예. 정광훈 쪽에 집사 변호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예, 있는 외부에서는 별로 인지도가 없지만 이제 내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이제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해서 나온 것은 사실상 정광훈의 뜻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는 뭔가 이제 이렇게 뭐 말씀하셨듯이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김문수 쪽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구주화 후보 자체가 예. 그쪽 동네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예. 약간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그 정광훈 씨 집회에서 구주화 후보가 아쉽게 2표 차로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 예. 그래놓고 갑자기 구주화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내 경선을 했나 보네요.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그 모니터링 발언을 제가 했었거든요. 예. 지금 선거 기간이라 저희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예. 지금 선거 기간이라 전국에 이제 그 문제 있는 교회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발언들을 찾아내고 예. 적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이렇게 드러났어요. 구주화 후보가 떨어졌다고 했다가 갑자기 경선에 당선이 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피셜은 뭐 한덕수, 김문수 경선보다 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떨어졌다고 2표 차로 아쉽게 떨어졌다고 발표를 해놓고 예. 갑자기 대표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을 밀려다가 이 시당 쪽부터 이 선거법 피선거권 박탈된 거 우겨봤는데 진짜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거를 뒤늦게 확인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참 미스테리한 게 정광훈 씨 주변에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그런 적이 법적인 예. 판단을 그렇게 못하나? 무능한 건지 알고도 그 실력 그러는 가지고 건지. 어떻게 그 예. 그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이분들 간증거리가 필요하니까 예. 커봐라 내가 됐다 예. 이런 간증거리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 특히 이 국힘의 김문수 후보 확정 이후에 여전히 이 그 탄핵 국면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이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개신교 집단 내 이 두 그룹 이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마지막 반전의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기대할 수 있는 데가 결국은 뭐 지역적으로 TK 지역이고 그다음에 뭐 종교적으로 이제 보수 기독교 쪽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좀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또 목사님 오셨으니까 평화나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저는 뭐 개신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어쨌든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정광훈은 네. 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전문용어로 따지면 그 양아치 수준인데 근데 이게 이 기독교 이 교단 내에서 이 사람이 이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 힘주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 배경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배경이 있는가? 과연 이 사람이 뭐 제대로 된 어떤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교단을 가지고 뭐 이랬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광훈이 먹힐 수 있는 이 개신교의 배경 예. 어떤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예. 좀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네. 좀 개신교계의 그 분위기나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네.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정광훈 씨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말이라든지 이런 그 집회를 할 때 그 리렉션 하는 것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되게 좀 투박하고 촌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그 말빨 소위 예. 말빨과 리렉션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먹히는 게 있죠. 전형적인 예. 정광훈 씨의 그 전형적인 저 모습은 과거 그 뭐 80년 90년대 붕사 스타일입니다. 맞아요. 그 예. 기도원에 있는 맞습니다. 기도원에서 예. 설교하는 딱 그런 느낌.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정광훈 씨 딱 이렇게 막 설교에서 뭐 청중을 들었다 놨다 예, 하다가 예. 기분 이렇게 고조시킨 다음에 노래방 기기 딱 틀듯이 찬송가 몇 장 부르고 합시다 하고 딱 누르고 예. 또 다 같이 박수 치고 예. 하고 또 이어서 설교하고 태극기 집회가 사실 그런 모습이 예,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많게 이렇게 진행이 되죠. 예. 근데 요 부분만 다시 해주세요. 저도 예. 모르게 지금 반말이 나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반말이 나와서 반말해도 됩니다. 만치라고 예, 아유 많아요. 괜찮습니다. 뭐 요 부분만 좀 만치라고 한 것만 예. 엣지 코스로 저도 살려주세요. 모르게 아마 그냥 내보낼 것 같아요. 예. 이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형적인 그 부흥사 스타일인데 네. 이거를 또 어르신들 중에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씨 집회 가면은 압도적 다수가 거의 다 어르신들이세요. 그렇죠. 노인들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딱 그 종교적 엑스터시를 딱 자극하면서 만족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딱 풀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정광훈 씨가 그런 젊은 시절에 있는데 누구 눈에 띄느냐? 네.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한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가 정광훈 씨를 사실상 그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는 소위 보수 대형 교회의 그 영향력이 큰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네. 그래서 이분이 정광훈 씨를 밀어주는데 과거에 정광훈 씨가 이제 시작했던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초창기 그 사무실이 금남교회에서 있었고 금남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또 장경동 목사하고도 장경동 목사, 예, 호영호제 압니다. 하면서 또 예. 지내고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자신의 세를 확장해 나가는데 이분이 그럼 과연 어느 신학교 나왔냐 정광훈 씨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명확하게 어느 신학교 나왔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가 없다. 고로 이분이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학교를 명확하게 다녔는지에 대한 그 기록 그것도 뭔가 이제 사문서 뭐 위조 의혹 같은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내가 원래 일반적인 목사는요 신학이든 일반 그 학사든 4년을 해야 되고 네. 이 4년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을 최하 2년에서 3년을 해야 네. 되고 그럼 기본 7년입니다. 그렇죠. 이 7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소위 인턴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전도사나 네. 그리고 준목이나 뭐 이런 준목사. 과정도 예.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2년에서 3년을 거치고 그래야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최하 정식 코스를 밟으면 한 10년은 10년은 걸려요. 그렇죠? 예. 근데 정광훈 씨는 이 10년의 과정이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신학교 어디 코스를 받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사람이 개신교계에서 대형교회 목사 김홍도 목사 밀어줘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대내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2005년도에 빤스 발언이죠. 빤스 예. 맞습니다. 이 예. 사람이 내 성도인지 아닌지 예. 여신도를 빤스 내려라 해서 내리면 전광훈의 세 글자 이름 세 글자를 대내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요. 딱 예. 심어준 거는 그거죠. 예. 그래서 야 어떤 저런 막말을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저거를 되게 그 농담 삼아 자기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애두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2년 뒤에 특정 후보 이름을 내세우면서 뽑지 않으면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지워버린다. 아. 그래서
이 막말로 이미지화돼서 알려졌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정광훈 씨가 대중적으로 알려졌는데 계속 그렇게 쭉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병폐를 일으키고 폐악을 끼치고 폐를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소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저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개신교계 특유의 그 조직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정치 집회나 이런 어떤 집회에 나와가지고 막말을 한다든지 함부로 얘기해서 구설수에 오르면 어떻게 하죠? 주교단이나 회의가 열려서 징계를 하죠. 징계를 하죠. 근데 개신교는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이제 타종교 조직과는 다르게 정광훈 씨가 왜 징계가 안 되냐면 자기가 교단을 만들고 그 교단의 설립자이자 총회장이자 우두머리예요.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단위가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민단체들이 해당 교단은 정광훈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 해당 교단의 총회장이나 우두머리 본인이 본인을 징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타 교단에서 이쪽 교단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아예 할 수가 없죠. 완전 자기 세상이네요. 자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나 교인들 숫자가 많고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근데 막 문제를 계속 일으켜요. 그럼 교단에서 징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 어떻게 하느냐? 따로 이제 나가버리겠네. 탈퇴를 하고 나가요. 자기가 교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거나 면직을 하거나 목사직을 박탈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에서 그리고 저희 평화나무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광훈리와 같은 정광훈 씨 외에도 뭐 성범죄를 일으킨다든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끼치는 뭐 이단 사입이나 이런 목회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백날 첫날 규탄하거나 성명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광훈 씨한테 공문을 만들어요. 공직선거법 좀 준수해 주십시오라고 보내면 정광훈 씨가 내가 이거 지켜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네. 반성하고 성찰 이러겠습니까? 안 그러죠. 대무시해 버립니다. 뭐야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범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법률적으로 공익 소송을 해서 고발을 하는 그 방식을 취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사실은 종교라면은 그 내부 자체의 자정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없으면 결국에는 뭐 자체적인 자정 능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법에 의거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종자연에서 열심히 이제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해도 뭐 사회가 안 움직이면은 권력을 가진 정부에서 이 정광훈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완전 아나무인의 행동을 계속 할 것이다, 반복한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이거 참.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이 없네. 제가 정광훈 목사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가 이제 그 원인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목사라고 하면 어쨌거나 그 교회라는 공동체, 그러니까 신학 공동체일 수도 있고 신학 공동체일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부르심을 받았고 뭐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안수를 준다는 행위는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장로로서 또 말씀 장로로서 또 이렇게 목사로서 세우는 건데, 근데 지금 그 정광훈은 완전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목회자라고 볼 수 없고 교주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건 교주입니다. 그래서 정광훈을 제가 뭐 직함을 준다면 목사가 아니라 교주라고 교주죠. 나오는 모습 자체가. 그리고 교주로서 또 교주의 자식들 사위까지 다 동원해서 사업체를 꾸리고 있고 그런 형태로 지금 나오는 거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교계에 개신교계 자정 능력 회복을 위해서 그나마 공익 소송을 하는 게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광훈 씨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범법행위 발견 시 저희가 고발을 해서 사법 처리 받을 수 있도록 법정에 세워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법부가 이걸 솜방망이 처벌하고 봐줘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면요.
자신감을 얻어요. 아 이렇게 해도 처벌 안 받네. 감히 누가 날 건드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이렇게 해도 벌금 몇 백만 원밖에 안 나오고 나 치명타 별로 안 생기네 이러면은 이 정화원 씨나 그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벌금 300 나온다. 그렇죠, 우습죠. 우습습니다. 그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런 어떤 분위기를 형성시키냐 자신감을 주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이런 고소당한 거를 자기 추종하는 교인들한테 내가 이런 애국 활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 탄압받고 핍박받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헌금하라.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정말 중대하고 심각하게 보고 강력하게 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참 선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사법부든 뭐 이 그 수사기관에서도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원칙대로 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목회자나 뭐 정광훈 씨뿐만 아니라 뭐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범법 행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교회 내 뭐 성적인 문제도 있고 돈 재력 뭐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불투명도 있는데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법기관이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뭔가 철퇴를 내리거나 좀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제 마땅히 줘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과세 뭐 법률뿐만 아니라 뭐 저보다 뭐 디모데 목사님 아시겠지만 이 성범죄나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민으로서 범법 행위를 했으면 마땅히 똑같은 사람과 동일하게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광훈 씨를 저는 그래서 이 종교인으로부터 그 이미지를 좀 분리시켜서 이 사람은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이 있으면 구속당해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운동들을 저희가 일단 뭐 호칭부터 전광훈 목사가 아니라 전광훈 씨 교주 교주 그렇죠. 사이비 교주 딱 어울리네 이미지가. 자 이제 좀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선을 앞두고 아마 우리 디모데 목사님도 평화나무에서 선거 감시 활동에 대한 이 부분들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개신교 신자들에게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의 의미 어떤 이제 고민과 성찰과 판단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신다라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신교 신자분들 그리고 개신교 신자분들뿐만 아니라 종교인 분들이 자기 종교를 갖고 있으면 무턱대고 뽑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악랄하고 사악한데 개신교 신자입니다. 한 후보는 그리고 어떤 후보는 아주 정치력이 탁월하고 이타적이고 평생을 공익활동을 사회 공익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불교 신자입니다. 그럼 개신교인들한테 누구 뽑을 거냐고 물어보면 후자를 뽑아야 실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교를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종교를 그 후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이 내란숙의 윤석열 씨가 있습니다. 네, 내란숙의 윤석열 씨가 자기 꿈은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공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나 자기 아내는 뭐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어렸을 때 꿈이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개신교인들이 그거 보고 압도적으로 표를 줬습니다. 근데 불교 방송에서는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집은 독실한 불교 신자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불교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 육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말이 다릅니다. 그러고는 뭐 자승총 세상을 떠난 자승총문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커넥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후보자들 정치인들 중에는 교묘하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손에 옛날에 왕자 그리고 나와서 논란이 되니까 그 논란이 된 그 주에 그
그 주에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장한 목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책 극동방송 들고. 사장 김장한 목사가 나한테 예. 선물해 준 거라고 하면서 예. 그거 들고 가면서 괜히 쓸데없이 그 김건희 씨가 구약성경 외운다고 했다가 괜히 허위사실 공표로 예. 고발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낚이시거나 속지 마시라.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교를 보지 마시고 예.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본인이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해왔고 어떠한 결과물을 내왔는지 그 과거의 행보를 보시고 투표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저는 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귀한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었고요. 예, 저는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저도 개신교인으로서, 저는 참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어쨌거나 다 같이 이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서로 연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좋은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 목회자분들이나 정광훈 씨의 어떤 설교나 그런 걸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선택받은 소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고 예, 나머지는 예. 차별화되고 배타적으로 그렇죠. 대해도 된다라는 예, 어떤 그런 예. 논리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랑의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런 후보에게 표를 주셔야 된다. 저는 종교인이라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두 분 평화나무의 김디모데 목사님과 그리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박광재 사무처장님 모시고 오늘의 주제가 사실 이제 전광훈이었는데 마지막 이 마무리는 정말 제대로 된 종교인으로 우리가 어떤 성찰과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됐고요. 또 새롭게 좀 깨우침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아마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야단법석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국의 불자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목사님과 또 처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나중에 한번 좀 대선 끝나고 나서 정말 진지하게 저는 이 시대의 이 종교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광훈 욕도 좀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말씀 한 번 더 모시고 청해 듣는 그런 자리 만들겠습니다.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